모범 사례들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서버리스 환경의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요, 개발자들은 전통적인 서버 위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운영하던 환경과 달라진 점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도 왜 서버리스를 사용해야 될까요? 서버리스를 사용하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 여러분의 코드가 실행되는 동안에만 인프라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24시간 서버가 떠 있었던 전통적인 환경과 비교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이 직접 서버에 대한 스케일 인, 스케일 아웃을 관리할 필요가 없고 서버리스 플랫폼이 알아서 확장성 그리고 가용성을 관리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직을 일단 만들고 나면은 그 내용을 손쉽게 배포할 수 있어요. 운영 환경에 대한 관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빠르게 혁신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플랫폼이 바로 AWS의 서버리스 플랫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이 다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버리스 플랫폼들이에요. AWS에서는 람다라고 하는 컴퓨팅을 대표하는 서버리스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스토리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아마존 S3, DB의 서버리스죠. 다이나모 DB와 같은 다양한 서버리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서버리스 컴퓨팅을 제공하는 AWS 람다를 중심으로 다른 AWS 서버리스 서비스와 통합을 하는 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람다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의 사용 방법을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보는 화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람다 펑션을 생성하는 화면이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직접적인 코딩을 할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블루프린트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헬로 월드 환경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서도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선택을 한 이유는 파이썬은 패키징만 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 그 콘솔 화면 내에서 파이썬 에디터를 바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를 선택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Hello World 2021년이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지금 당장은 저희가 권한에 대해서, 이 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있는 옵션, 베이직 람다 퍼미션으로 롤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상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블루프린트, 그러니까 청사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가지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신이 보게 될 펑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은 무시하고 함수를 생성하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이제 헬로 월드 파이썬을 기반으로 만든 헬로 월드 2021년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헬로 월드를 기반으로 왼쪽에 트리거, 오른쪽에 데스티네이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박스를 이제 펑션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펑션 오버뷰 박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래로 내려서 보시면
지금 보고 있는 탭은 코드라고 하는 탭이에요. 그 코드라고 하는 탭 밑에 람다 펑션.py 를 눌러봤더니 아까 전에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었던 소스 코드가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람다 핸들러 함수를 기준으로 이제 코드는 실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봤더니 뭔지는 모르겠지만 value 1의 값을 이벤트 객체에서 가지고 보고요. value 2의 객체를 가지고 보고요. 3을 프린트를 각각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이 이벤트 객체에서 키 1, 2, 3이라고 하는 각각의 키 이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 있고, 마지막 줄에서는 유달리 작업을 하지는 않아요. 이벤트의 키 1이라고 하는 그 키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밸류 값을 응답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에서도 테스트를 돌릴 수 있지만 진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테스트 탭으로 옮긴 후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테스트 이벤트에 테스트 1, 2, 3 각각의 밸류는 밸류 1, 2, 3이 저장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Hello World Test라고 써놓은 상태로 바로 invoke,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위에 보이는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그 로그가 성공적으로 나왔다. 로그를 여기 보려면 디테일 버튼을 눌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value 1이라고 하는 값을 아까 리턴을 하기로 마지막 문장에 입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리턴 값은 value 1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로그를 보게 되면 value 1 값, value 2의 값, value 3의 값 이렇게 각각 프린트가 되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좀 반복되니까 헷갈리네요. 요거 코드를 한번 간단하게 수정해 볼게요. 여기에 value 1, 2, 3의 값들을 프린트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은 그대로 둘 거고요. 이 부분을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수정을 할 생각이냐면 어, value 1, 2, 3의 값을 여기 보고 계시는 문장의 포맷을 이용을 해서 집어넣도록 구현을 했고요.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에 value 1, 2, 3이 프린트 될 거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저는 디플로이를 우선 할 거고요. 그리고 다시 테스트 탭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에 있었던 value 1의 값을 서버리스 환경에서 개발하기라고 데이터를 변경했습니다. 이 변경된 상태에서 변경사항을 저장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invoke.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제 녹색 창이 뜬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아까 리턴 값의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value 1, 2, 3의 값을 이렇게 가져다가 확인한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실행 환경은 사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한 성공 박스를 띄워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을 모니터 탭을 활용하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만든 함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호출의 건수가 없어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이제 호출한 것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언제 호출됐는지, 호출돼서 몇 밀리세컨드나 실행이 됐는지, 그리고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와 관련된 여부의 내용을 이렇게 한눈에 매트릭을 UI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코드 내에서 프린트를 찍었던 부분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 부분이죠. 여기에 보시면 8번, 9번, 10번 라인에 프린트를 찍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왜 다시 드리느냐? 모니터 탭에 보시면 View Logs in CloudWatch 라고 되어 있는 이 탭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AWS 람다 헬로 월드 2021년 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함수 내에 로그 스트림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요. 클릭해 보면 아까 실행했던 밸류 1의 값은 서버리스 환경에서 개발하기 라고 하는 밸류들이 프린트가 되었었고 그 내용이 로그 이벤트 내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람다 함수를 만드는 과정을 다 보여드리는 동안 단 한 번도 로그와 관련된 세팅을 별도로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람다는 클라우드 와치에서 제공하고 있는 로그스라고 하는 서비스와 기본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그스에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로그를 저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따로 람다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로그를 로그 시스템을 혹은 로그 수집 중앙 처리 시스템을 만드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도 람다라고 하는 서버리스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는요, 이미 람다의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간단하게 람다가 일반적으로 동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람다가 나와 있네요. 이 람다 함수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첫 번째, 당연히 코드가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개발한 코드를 가지고 업로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코드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이 더 필요하죠.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썼다던가 혹은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환경 변수를 참조하고 있다라던가 이러한 특수한 정보들을 모두 다 람다에 업로드해 주십시오. 저장해 주세요. 람다의 실행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모두 다 세팅하시고 코드를 업로드하고 나면 이제 람다는 실행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 람다 함수는 언제 실행될까요? 바로 누군가가 람다 함수를 트리거링 했을 때 실행이 됩니다. 람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 트리거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을 불러줘야 실행이 됩니다. 이때 트리거가 람다를 호출하는 과정을 람다를 인보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트리거라고 하는 존재가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정상적으로 트리거가 되고 나면 람다가 실행됩니다. 그러면 이 람다가 실행이 되고 나게 되면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코드에 따라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코드가 실행되겠죠. 그런데 그 코드 라인 중에 예를 들어서 다이나모 DB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해라 라던가 혹은 보고 계시는 키네시스 스트림에 메시지를 전송해라 라고 하는 액션이 명시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 라인을 실행하겠죠. 아주 코드를 잘 짰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람다 함수를 만들어서 람다를 실행하는 건 굉장히 손쉬워 보입니다. 코드만 잘 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이 람다에 대한 세팅을 다 완료했고 코드를 업로드 다 했다면 즉각 람다를 실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람다라고 하는 걸 실행할 때는 코드에 대한 관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로직도 중요하지만 꼭 하셔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바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람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나눴을 때 두 종류의 접근 권한이 필요해요. 첫 번째,
이벤트 트리거가 람다를 호출할 때 해야 하는 접근 관리 항목입니다. 이 이벤트 트리거를 예를 들어서 S3라고 해볼게요. 이때 이 S3 버킷에 특정한 람다를 호출할 권한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비로소 이 람다를 트리거링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IAM 리소스 정책을 통해서 람다 함수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네요. S3를 이벤트 트리거로 설정을 하고요. 그 안에 오브젝트가 하나씩 업로드 될 때마다 인보크 되는 람다 함수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데모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코드는 아까 저희가 작업하던 Hello World 2021 함수예요. 그런데 이 함수는 가장 기본적인 람다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블루프린트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특정한 람다의 트리거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 이벤트와 뭔가 상호작용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많이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변경된 내용의 코드가 보이네요. 이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핸들러를 기준으로 코드가 실행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안에 보면 이벤트라고 하는 객체에서 S3 버킷의 이름을 변수로 하나 담아 놓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12번 라인에 봤더니 마찬가지예요. 이벤트 객체 안에서 S3의 오브젝트 키 이름, 그러니까 방금 업로드돼서 이 이벤트를 발생시킨 그 오브젝트의 키 이름을 여기 변수로 담아 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버킷 이름과 키 이름을 확보했기 때문에 14번 라인에서는 간단하게 프린트를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로그를 남기는 걸 볼 수 있고, 마지막에는 그 키 값을 리턴하는 것으로 완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변경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디플로이를 하고 테스트를 하러 왔는데, 아까 전에 테스트했던 내용은 말 그대로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제 S3가 오브젝트 업로드 받았을 때 발생시키는 것과 동일한 형식의 S3 이벤트를 여기에 테스트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S3 put 여기 있죠? put이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벤트 이름은 제가 입력을 할게요. put 이벤트 발생한다 라고 하고 여기 아래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받게 되는 그 형식을 고스란히 제이슨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형식만 이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버킷 이름을 실제 접근할,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업로드 될 버킷의 이름으로 변경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전에 awesome20이라고 하는 버킷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버킷 이름이 있네요. 그래서 awesome20이라고 하는 버킷의 이름으로 변경을 했고요. 여기에 오브젝트는 사전에 테스트를 위해 업로드한 내용이 있습니다. download.jpeg 파일을 준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값만 이 형식에서 일부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인보크를 해보겠습니다. 인보크를 했더니 이제 마찬가지로 녹색 박스가 뜨는 걸 확인했고요. 리턴 값에 키의 이름을 넣기로 했기 때문에 그 키의 이름을 수정했던 데서 가지고 오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로그를 찍기도 했죠. download.jpg 오브젝트는 awesome 20 버킷에 있습니다. 라는 로그가 출력이 된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테스트 돌린다고 해서 코드의 정상 동작은 코드 여기 있죠? 코드의 정상 동작은 당연히 이제 보장을 하게 됐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이제 제가 sum 20 버킷에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이 람다 함수가 실행될까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는 실제로 업로드가 되지 않았지만 업로드가 된 것처럼 여기 put 이벤트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정말로 이벤트가 트리거링 되려면 여기 보이는 add 트리거를 활용을 해서 S3가 그 중에서도 awesome 20이라고 하는 이 버킷에 트리거로 등록을 해 주셔야지 그때부터 람다가 실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버킷 이름을 입력을 했고요. 이제 아래 보면 All Object Create Events라고 써 있는데 파일 하나가 업로드 될 때마다 이벤트는 트리거링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 prefix, suffix는 따로 설정을 하지는 않고요. 이제 트리거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오버뷰 항목에 아까 전에는 그 누구도 Hello World 2022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S3 awesome 20이라고 하는 버킷이 파일을 새롭게 만들게 되면, 즉 파일을 새롭게 업로드를 받게 되면은 헬로 월드 2021이 실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awesome 20이라고 하는 버킷으로 옮겨왔어요. S3 버킷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파일을 하나 업로드를 할 거고요. 그 파일이 실제 업로드가 되고 나면 람다 함수 헬로 월드 2021이 실행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3에 파일 업로드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데모 샘플 jpg라고 하는 파일을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고요. 성공적으로 완료가 된 걸 확인했어요. 여기 보시면 데모 샘플 jpg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람다가 호출되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위해서 Hello World 2021 펑션에 모니터 탭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모니터 탭 내부에 실행했었던 기록들이 모두 다 남아있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방금 전에 업로드한 내용이 실행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땐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그렇죠? 클라우드 와치의 로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와치의 로그를 열어봤더니 지금 여기 보시면 타임스탬프가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내용에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최신으로 방금 클릭을 했기 때문에 사실 새로 생겼고요. 여기에 있는 로그 스트림에 데이터가 로그가 쌓여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와치의 로그를 텍스트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최신으로 만들어져 있는 기록을 볼 거고요. 여기 보시면 데모 샘플 jpg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awesome 20에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로그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코드에서 실제 이벤트와 관련되어 있었던 내용은 코드상에 있는 이벤트 객체에서 이렇게 해당하는 버킷의 이름, 해당한 업로드된 버킷의 키 파일 이름, 이렇게 가지고 오는 내용을 보셨고요. 이게 실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기에서 목 테스트를 해보실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S3 버킷에 실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트리거 연결을 해주시고 파일 업로드를 함으로써 함수가 정상적으로 동작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람다가 실행되는 중에 여러분이 직접 작성한 코드를 실행하는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나모DB나 키네시스 스트림과 같은 다른 AWS 서비스에 요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람다가 실행 역할, 즉 롤이라고 하죠. 이 롤에 다이나모DB나 키네시스 스트림과 같은 AWS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고요. 그때 롤이 잘 정의되어 있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이제는 아까까지 만들어 놨던 헬로 월드 2021 함수에 S3 이벤트 트리거가 붙은 상태죠. 지금부터는 그 이벤트 트리거가 호출한 람다 함수가 후속 작업, 그러니까 다이나모 DB에 항목을 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권한을 관리하는 관련 내용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함수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었던 내용의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버킷 정보들을 다 봤었죠? 그런데 이제는 실제 코드 내에서 다른 AWS 리소스,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다이나모DB나 키네시스 스트림에 작업을 하는 API 호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 권한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코드 안에는 다이나모DB와 관련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 놓은 코드로 대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드가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버킷 네임과 키 정보를 이벤트 객체에서 꺼내왔었던 11번, 12번 라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5번 라인을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보토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AWS SDK를 부르는 닉네임이에요. 그 파이썬 SDK 중에서 다이나모DB의 리소스 API로 호출할 텐데 테이블 접근하려고 하는 다이나모DB의 테이블 이름은 awesome20db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든 상태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디에서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면 15번 라인에 테이블에 아이템을 쓰겠다. 항목을 쓴다라고 하는 액션을 정의했고요. 그 항목을 쓸 때 버킷 네임은 아까 S3의 버킷, 그리고 키 이름을 가지고 오고요. 실제 created at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attribute를 넣고 싶어서 임의의 시간을 스트링으로 제가 입력을 해놨습니다. 하드코딩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요 액션을 하고 나면 응답이 나오고요. 그 응답을 잘 성공했는지 여부를 205K 확인하려고 프린트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마지막에 키 값을 리턴하는 부분도 아까 전에 보셨던 두 번째 데모와 동일한 내용이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코드 내용이 변경됐기 때문에 디플로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풋 이벤트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버킷에 업로드가 되는 건 다른 얘기죠. 그래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그랬더니 아, 에러가 났네요. 에러가 났습니다. 이 에러가 난 상황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의도된 시나리오대로 에러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액세스 디나이드 권한이 없어서 S3 다이나모DB 어썸 20DB에는 너 지금 데이터 쓰지 못해 라고 응답을 준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람다 함수는 이제 다이나모DB 어썸 20DB에 접근하기 위해서 권한이 필요해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은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리면서 지금은 롤을 이렇게 설정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지금 할당되어 있는 헬로 월드 2021 롤 어쩌고저쩌고 라고 하는 값이 기본적인 람다의 베이직 익스큐션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제가 새로운 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정책을 열어보면 이게 왜 필요한가? 람다의 베이직 정책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열어보시게 되면 로그 그룹을 만들고요. 로그를 쓰기 위해서 put 로그 이벤트, create 로그 스트림과 같은 액션을 할 수 있는데 요 베이직 익스큐션 룰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람다에서 발생한 로그들이 클라우드 와치의 로그에 쌓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룰만으로는, 이 정책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이나모DB에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상황이 드디어 찾아왔어요. 그래서 롤을 수정해 보려고 합니다. 롤 이름이 Hello World 헬로 월드 2021이라고 하는 요 롤이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권한을 붙여주려고 합니다. 그 권한은 다이나모DB에 데이터를 쓸 수 있어야 한다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통틀어서 사전에 AWS가 만들어 놓은 정책 중에 DB Full Access 쓰기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을 어태치 해줄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요거밖에 없었었는데 이제 다이나모DB를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진 거고요. 원래 람다가 가지고 있었던 롤, 헬로월드 2021 롤이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다이나모DB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한이 새롭게 부착이 된 겁니다. 그러면 따로 변경사항 없이 아까는 access denied exception이 났는데 이 상태 그대로 이 코드를 다시 테스트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access denied가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코드의 제일 리턴문이 그 키 이름을 돌려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테스트에 입력했었던 다운로드 JPG 파일을 보는 걸 알 수 있고요. 중간에 보면은 아까 프린트로 실제 다이나모DB 어썸 20DB에 그 아이템을 입력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응답이 오면 그 응답에 대해서 출력을 하는 라인이 중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리퀘스트 아이디는 이거고 어쩌고 200K. 그래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 방금 전에 똑같은 상황에서 코드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변화한 건 없었지만 이 람다가 가지고 있었던 롤에 다이나모DB 풀 액세스라고 하는 폴리시를 연결을 하고 나니까 정상 동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람다를 실행하려고 할 때 람다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소스 코드 내에 다이나모DB나 키네시스 스트림과 같은 다른 리소스에 접근을 하려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람다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죠. configuration의 permission 항목에 보시면 이 롤에 필요한 그 AWS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권한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세팅을 바꿔주셔야 정상적인 로직이 동작합니다. 이렇게 람다를 실행할 때는요, 람다를 호출하는 이벤트 트리거, 그리고 이벤트 트리거가 람다를 호출했다면 람다가 실행되는 과정에 AWS 서비스들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잘 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코드를 잘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 접근 권한을 잘 정의해야만 람다는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람다를 실행하기 위해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내용은 다 살펴봤어요. 이 과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 코드를 작성할 것인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혹은 무엇이 같은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코드를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 있어서 전통적인 서버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환경과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환경의 차이점, 공통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항목으로 람다 함수의 코드를 짤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람다를 처음 쓰게 되면은 AWS 콘솔에 들어가서 코드를 직접 작성하고 배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간단한 기능들은 쉬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덕션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익숙하게 잘 사용하고 계시는 개발 툴, 그리고 배포 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환경도 자동화를 해주셔야 되고요. 표준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동화되지 않은 환경은 결국 사람의 실수나 수동 변경 사항을 막을 수가 없고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화되어 있는 환경이죠. 배포, 환경 구성, 운영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것은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서버리스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람다의 구조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핸들러 메서드라고 하는 걸 살펴볼 텐데요. 핸들러는 람다가 호출되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핸들러 내에 정의되어 있는 코드가 다 실행되고 나면 람다 함수가 종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자바의 메인 메서드랑 동일한 엔트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바로 구현을 하실 때 메인 함수 안에 500줄, 1000줄 넘는 로직을 다 우겨넣지 않죠. 마찬가지로 람다 함수를 구현하실 때도 그 메인 메서드 같은 핸들러 메서드 안에 모든 로직을 구현하는 것은 당연히 모범 사례가 아니에요.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은 여러분이 사용하실 언어적인 특성에 따라서 분리해서 구현하셔야 되고요. 엔트리 포인트인 핸들러 안에는 실제 실행 컨텍스트와 관련된 내용을 실행하시거나 구현하시거나 혹은 비즈니스 로직을 호출하도록 구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다이어그램은 전형적인 객체 지향적 람다 함수의 구조예요. 람다 함수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핸들러는 환경 변수를 읽고 모든 외부 서비스를 초기화하고 디펜던스 인젝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다 부트스트래핑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비즈니스 로직은 포함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러한 비즈니스 로직은 어디에서 처리할까요? 대신
컨트롤러 클래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좀 더 나아가게 된다면 서비스 클래스도 만들어서 다른 AWS 서비스 혹은 외부 서비스와 통신하는 인터페이스 단위로 구현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를 통해서 외부 서비스를 객체화할 수 있고 추상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핸들러라고 하는 람다가 가지고 있는 특징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익히 들어왔던 개념들일 거예요. 그만큼 AWS 람다에서 하는 개발이라고 해서 이 AWS의 서버리스 플랫폼에 종속되는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람다는요, 개발자 여러분들이 실제 로직을 구현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코드를 직접 작성하시다 보면 자주 외부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내 코드에서 사용한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들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람다를 실행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점들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트스트래핑 되는데 걸리는 시작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던 환경보다 람다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개발자분들께서 알아두셔야 할 AWS 서버리스 컴퓨팅의 고유한 패러다임이에요. 일단 람다를 실행하면서 외부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콜드 스타트라는 개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버에서 실행되는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들은요, 일단 한 번 실행되고 나면 다시 재실행하는 일이 그렇게 잦지 않아요. 반면에 람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실행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실행될 때마다 실행 환경이 초기화되면서 코드를 실행하는 시점까지 시간이 소모됩니다. 이 시간을 콜드 스타트라고 부르고요. 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코드를 람다에 실행하는 실행 컨텍스트에 다운로드 받거나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들에 로드하는 시간. 그러니까 결국은 코드가 실행되기 위한 런타임 환경을 셋업하는 부트스트래핑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콜드 스타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들 이런 것들이 무거운 걸 사용할수록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용하시는 디펜던시의 숫자 그리고 그 디펜던시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람다의 배포 패키지 크기 자체를 최소화하는 게 람다에서 디펜던시 관리를 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안 쓰는 불필요한 디펜던시를 제외하는 것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작하는데 걸리는 저 부트스트래핑을 줄이는 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바를 기반으로 하는 스프링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한번 고려해 볼게요. 스프링은 초기화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대표적인 무거운 프레임워크예요. 따라서 람다 함수의 콜드 스타트 시간에 아무래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트스트랩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콜드 스타트 할 때마다 시간이 걸리고요. 시간은 즉 비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벼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또 만약에 컴파일된 라이브러리를 함수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동적으로 실행될 때마다 가지고 오도록 연결하는 것보다는 스태틱하게 연결해 두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미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에서 자바, 노드, 파이썬 이런 언어들을 가지고 프레임워크들을 분명히 사용하고 계셨을 거예요. 라이브러리들을 분명히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람다에서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줄지나 스프링부트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어요. 그렇다면 특별하게 코드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람다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AWS 서버리스 자바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Node.js나 파이썬에서 익스프레스나 장고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AWS 서버리스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나 혹은 자파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해서 람다 컨텍스트를 사용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람다 함수의 코드를 작성하면 좋을지, 코드를 짤 때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운영 환경에서 서버리스 모델로 옮겨오기 위해 관리해야 할, 고려해야 할 포인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드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람다를 사용한다고 해서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소스 컨트롤 환경, IDE, 빌드나 배포 툴, 람다를 사용하실 때도요, 얼마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전통적인 환경에서는 서버군에, 서버 플릿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 컴파일된 애플리케이션 바이너리를 메이븐이나 그레이드 같은 빌드 툴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내셨을 거예요. 당연히 람다를 사용할 때도 기존의 프레임워크들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람다에서는 그 빌드 결과물을 여러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서버리스 환경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같이 배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 같이 상호작용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나 스토리지 옵션들과 통신하는 환경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추가적인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환경에서는 코드를 개발해서 빌드하고 나면 자동화되어 있는 배포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해서 여러 대의 서버에 동시에 배포를 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하지만 서버리스 환경에서는 컴파일된 결과물, 패키지된 결과물을 S3에 저장하고요. 람다에 배포를 하는 과정이 추가된 거죠. 따라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이 과정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 살펴볼 배포의 과정은 간단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코드를 빌드하고 압축된 빌드 결과물을 S3에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람다에서 인터랙션하는 호출하는 다른 AWS 서비스들 여기에서는 API 게이트웨이나 다이나모DB 같은 것들일 거예요. 이걸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접근하는 역할을 만들고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람다 함수를 만들어서 생성하고 거기에 그 역할을 할당합니다. 그럼 이제 호출이 되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람다 함수가 생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람다 함수를 호출하는 트리거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의 그림은 이제 API를
서버리스 환경에서 제공하는 API 게이트웨이를 생성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API 게이트웨이를 만들게 되면 RESTful한 API 호출을 이용을 해서 람다 함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즉,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트리거가 생기는 거예요. 이 API에 RESTful한 리소스를 정의하고요. 그리고 HTTP 메서드들을 각각 정의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HTTP 리소스가 람다로 라우팅 되도록 인테그레이션 정보들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필요하다면 다이나모DB 테이블을 만들어서 람다가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필요한 리소스들을 모두 생성하게 됩니다. 이 하나의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의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 알고 계셔야 되는 정보들, 배포하는 환경 과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많이 복잡한가요? 그런데 방금 설명드렸던 그 과정을 하나의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배포를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AWS의 인프라를 자동 배포해주는 서비스의 템플릿 중 일부예요. 왼쪽 화면을 보시면은 API 게이트웨이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들이 쭉 보이고요. 오른쪽에 이 돋보기 안을 보시면 람다의 실행 권한을 할당하기 위해서 롤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 페이지에서 보셨던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은 사실 이거보다 더 길게 있겠죠. 근데 일부만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면 조금 심리적인 저항감이 들죠. 어렵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요.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모델 SAM이라고 알려져 있는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의 프레임워크 템플릿의 일부입니다. 여기에서도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람다와 API 게이트웨이를 연결하고요. 다이나모DB 테이블을 생성했던 것을 템플릿 한 장에서 볼 수 있어요. 앞장에서 봤던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템플릿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짧게 그리고 쉽게 정의해서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당연히 말씀드린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도 서버리스 환경을 템플릿으로 정의하고 생성해서 배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모델 SAM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쉽게 배포 과정을 정의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SAM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로컬에서 커맨드로 실행 가능한 SAM CLI를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로컬 환경에 SAM CLI를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개발한 코드를 패키징 혹은 빌드하고 그 결과물을 압축해서 S3에 저장하는 업로드하는 과정과 실제 람다로 배포하는 과정을 SAM CLI 커맨드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3에 업로드하고 배포하는 과정은 지금 여기에 보고 계시는 두 가지 명령어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SAM 패키지라고 하는 명령어는 코드 혹은 컴파일된 바이너리 파일을 압축해서 그 결과물을 람다에 배포할 수 있도록 S3에 업로드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SAM 디플로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실제 SAM의 배포가 진행됩니다. 람다에 그 결과물을 배포하는 과정이 실행된다는 뜻이겠죠. 자,
지금까지 AWS 쌤의 샘플을 들어서 예시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언어나 그리고 실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환경에 따라서 다른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외에도 더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언어, 실행 환경,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프레임워크를 찾기 위해서 실제 옵션을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 개의 람다 함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궁금해하셨을 내용이에요. 람다 함수는 코드 리포지토리 하나에다가 다 같이 저장을 해도 되는가? 혹은 하나의 함수는 하나의 코드 리포지토리에 저장을 해도 되는가? 해야 하는가? 뭐 이런 종류의 궁금증을 가지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람다 함수에서 실행하는 소스 코드는 어떤 단위로 코드 리포지터리를 구성해야 될까요? 전통적인 개발 환경에서는요, 대규모 모노리스 어플리케이션처럼 모든 것이 하나의 리포지토리 안에 담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리포지토리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 저장하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이죠. 보통 애플리케이션 하나당 리포지토리 하나를 사용하는 게 맞으니까 람다 함수의 경우에도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함수별로 별도의 리포지토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오른쪽 모습처럼 모든 람다 함수가 저장된 하나의 거대한 리포지토리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이 왼쪽과 오른쪽의 구조 중에 어떤 부분이 람다 함수를 리포지토리에 저장할 때 좀 더 적합할까요? 정답은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비스의 성격에 중점을 두세요. 서비스에 실행되는 람다 함수 사이에 디펜던시가 중첩되고 배포 시점이 항상 동일해야 한다. 이런 경우라면 전체를 하나의 리포지토리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람다 함수가 완벽하게 별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상호 간에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라고 한다면 개별 리포지토리에 저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 이상의 함수들이 보통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추가적인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던가 S3라던가 하는 AWS 서비스들이 연결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관계는 셈이나 클라우드 포메이션, 프로통 이런 것과 같이 기타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들을 사용을 하셔서 하나의 템플릿으로 한꺼번에 그 관계와 상황을 정의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서 함께 관리되는 람다의 소스 코드는 하나의 리포지토리에 관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함께 관리되는 여러 개의 람다는 하나의 리포지토리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람다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 그리고 람다의 환경 설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리스 환경에서 개발하는 개발자는 당연히 좀 더 많은 AWS에 대한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는 환경 자체를 생각해 보면요. 아이디 가져다가 쓰실 거죠. 아이디를 활용해서 개발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원래 코드를 저장하던 코드 리포에다가 그 코드를 관리하실 겁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개발한 코드를 실제로 배포하고 테스트하는 환경 자체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실제 AWS의 람다라고 하는 실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가 람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람다의 배포를 하는 권한 혹은 그 배포된 람다를 실행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람다에 대해서 람다 자체의 실행 역할, 롤을 부여하는 권한조차도 개발자에게 주어져 있어야 해요. 서버에서, EC2에서 혹은 온프레미스에서 개발하던 개발자의 권한처럼 AWS의 권한이 좀 더 닫혀 있거나 격리되어 있는 환경에서 코드를 작성하려고 하면 AWS 서버리스에 배포해야 하고 실행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개발자한테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서버리스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은 개발자에게 자유로운 샌드박스 환경이 제공될 필요가 있어요. 이 화면을 보시면 개발자에게 샌드박스 환경을 제공하는 두 가지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각의 개발자에게 테스트를 위한 별도의 샌드박스 계정을 발급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별로 아이솔레이티드 된 환경을 유연하게 구성하고 직접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구성되어 있고요. 계정을 발급할 때마다 각각의 계정에 대한 보안 관리가 잘 통제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다중 계정 패턴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관리자 입장에서 각각의 계정의 보안 상태를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경우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전체 샌드박스 환경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다뤘던 것과 같은 SAM이라고 하는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셔서 각각의 개발자가 각각의 필요한 스택을 배포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를 하나의 공유된 환경으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여러 개의 스택을 각각의 버전에 따라서 각각의 개발자가 원하는 환경을 실제로 배포하고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은요, 계정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간소화하고 또 동시에 그 개발자마다 별도의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그걸 활용을 하게 되면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스택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서비스별로 구축할 수도 있어요. 위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이프라인은 서비스 A,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파이프라인은 서비스 B라고 하는 각각 별도의 서비스를 위한 CI/CD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파이프라인에서 일단 각각 빌드가 완료되고 나면 비록 별도의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테스트 계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된 환경에 배포를 하고 사전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단계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고 나면 비로소 뒷단에 있는 프로덕션 계정에 각각의 스택을 배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스택을 배포하는 과정도 전통적인 개발 환경에서 프로덕션과 개발 환경을 스테이지로 구분을 해서 배포를 하고 테스트를 하셨을 텐데 그것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테스트를 별도의 스테이지로 나누어서 CI/CD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서버리스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려고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한다고 한다면 전통적인 환경에서도요, 계층과 시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할 때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드를 만들었으면, 코드를 짰으면 그 코드를 작성한 개발자의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게 되겠죠. 이제 그리고 나면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리모트에 있는 샌드박스 환경에다가 애플리케이션 스택을 배포해서 통합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샌드박스 환경에서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라는 걸 확인하고 나면 자동화되어 있는 CI/CD 파이프라인에 쭉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배포 과정을 거치면서 통합 테스트 등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테스트 계정 환경에 배포한 후에 다양한 환경과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고 있는지,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로컬에서 진행하게 되는 일반적인 테스트 환경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로컬에서의 테스트는 유닛 테스트예요. 자동화해서 보통은 실행을 하실 거고요. CI/CD 파이프라인에 들어갈 때부터 유닛 테스트가 돌아가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페이지의 구조는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를 나눌 때 봤었던 람다 함수의 구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비즈니스 로직은 핸들러에서 분리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실제 비즈니스 로직은 가급적 컨트롤러에 구현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부와 통신하는 인터페이스를 서비스로 분리해서 서비스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를 분리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렇게 비즈니스 로직을 컨트롤러로 분리해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람다와 상호작용하는 대부분의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독립적인 유닛 테스트를 구현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코드를 작성할 때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다루었던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모킹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이나모 DB를 들어보게 되면은 다이나모 DB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실행 환경, 로컬 환경에 다이나모 DB 로컬을 설치해서 로컬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또 그 외에도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정의하는 커스텀한 모킹을 원하신다면 세팅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코드를 디버깅하는 레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코드를 디버깅한다? 라고 한다면 IDE에서 코드를 막 작성한 다음에 코드를 실행을 해보고 디버그 포트를 이용을 해서 디버깅을 진행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 람다 환경에 배포돼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예전처럼 IDE에 디버깅 포트로 붙어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실행 중인 람다의 포트를 열 수 없기 때문에 람다에 배포한 코드는 라인 바이 라인으로 내가 디버깅을 못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샘 같은 경우에는 도커 헙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요.
여러분의 로컬 환경에서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 컨테이너가 마치 람다에서 실제 작업하는 것처럼 실행되고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하신 람다 코드를 로컬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로컬 컨테이너를 통해서 IDE를 연결하고 디버거를 활용해서 디버깅이 가능하고요. 원하신다면 그 컨테이너에 브라우저를 통한 테스트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서버리스 환경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7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코드를 작성할 때 알고 있어야 되는 코드 작성 시 유의사항. 두 번째는 그 코드를 짜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디펜던시들, 외부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콜드 스타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서는요,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해주는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해서 실제 배포를 할 수 있는 예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항목에서는 코드 리포지터리를 함수별로 구성을 하는 게 맞는지 혹은 코드를 전체 하나의 리포지토리에 저장을 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버리스 개발 환경의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여섯 번째는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버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렇게 저희는 7가지 항목, 개발자가 서버리스 환경에서 개발을 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제공된 실용적인